갖은 고문과 고초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사약이 내려진 그날 밤 조선의 세자가 선택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치욕이었습니다. 저하께서는 오늘 이 거적대기 아래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영이 세자의 머리 위로 똥물을 들이부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 누더기와 똥물을 뒤집어 쓰십시오. 살수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미치광이 병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었던 숙부의 반정으로 아버지는 독살당했고 세자는 세상 끝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쓴 채 그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세자가 지금 자신에게 살수를 보냈던 숙부 앞에 섰습니다. 내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내 몸의 오물 냄새가 이 궁궐의 향 연기에 가려질 만큼 아주 긴 시간이었지. 피로 물든 옥패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숨겨진 진실이 머리를 듭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결말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뵐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그 손길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봄이 끝나가는 달이었습니다. 궁궐 담장 아래에는 복숭아꽃이 바람에 떨어져 흙 위에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고운 꽃잎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군복 입은 발들이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꽃잎이 발바닥 아래에서 짓눌렸습니다. 봄의 마지막 흔적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휘가 붙잡힌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동궁전 문이 안쪽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을 때 그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등불 하나를 눈으로 줬다가 문이 쓰러지듯 열렸을 때 그는 천천히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스스로 손목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포승줄이 감기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등불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내관들이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지만 그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신도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긴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이휘는 딱 한 번 발을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하나 앞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선왕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옅은 먹으로 그린 작고 소박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림 솜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선이 고르지 않았고 균형도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논두렁에 쭈그려 앉은 농부의 등이 어찌나 실감나게 그려져 있었던지 그림을 보는 사람까지 등이 뻐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휘는 그 그림을 세 걸음 거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군사가 등을 밀었고 이휘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것이 궁궐 안에서의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정변은 석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숙부 이성원이 군사를 일으켰고 선왕은 그날 밤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이들은 급작스러운 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손톱 끝이 검게 변해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잘못 말하면 목숨이 달아났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하룻밤 사이에 줄을 바꾸었습니다. 어제까지 선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에는 새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휘는 세자에서 쫓겨난 세자가 되었고 쫓겨난 세자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목은 불경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죄를 씌우면 선왕의 죽음을 다시 파헤쳐야 했기 때문에 숙부는 그 선에서 멈췄습니다. 죽이지 않고 섬으로 보내는 것, 그것도 계산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조카는 자신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배지는 섬이었습니다. 못해서 배로 반나절을 가야 닿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안개가 워낙 짙어서 맑은 날에도 섬의 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는 사람이라야 어부 몇 가구와 죄인을 감시하는 군사들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끝에 버려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휘가 배에서 내린 날 섬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파도가 선착장 돌에 부딪혀 부서졌고 빗속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다가 사라졌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책 한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머무를 곳은 절벽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친 돌로 쌓은 낮은 담장과 지붕이 낡아서 빗물이 새는 방 한 칸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문지방에는 낡은 집신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짝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신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군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 2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휘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누웠습니다. 군사들이 던져주는 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져온 책은 어느 날부터 펼치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읽으면 생각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떠오르면 검게 변한 손톱 끝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끝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파도는 매일 같은 방향에서 왔고 매일 같은 소리를 냈으며 매일 같은 자리에서 부서졌습니다.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섬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뿐이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대답을 받아내려 했지만 2달이 지나자 포기했습니다. 말 없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밥상을 놓고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마이너스. 약초꾼이 처음 나타난 것은 여름이 깊어지던 때였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등에 진 키가 작고 마른 사내였습니다. 군사가 막아 세우자 사내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섬 동쪽 절벽 아래에 귀한 약초가 자라는데 무태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 해마다 이맘때 배를 탄다고 했습니다. 군사가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엎어버렸습니다. 약초 더미가 흙 위로 쏟아졌습니다. 군사는 돌아섰고 사내는 쏟아진 약초를 하나씩 조용히 다시 담았습니다. 그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이휘가 그 사내를 처음 본 것은 마당 담 너머였습니다. 사내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휘의 눈과 사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사내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휘는 그 짧은 순간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의 뒷모습이 절벽 쪽으로 사라진 후에도 이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이휘의 밥상 위에 약초 줄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의 밥상에는 언제나 식은 밥과 된장국, 기껏해야 마른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갓 꺾어온 듯 이슬이 아직 맺힌 약초 줄기 하나가 밥상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줄기 끝에 무언가 작은 것이 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휘는 천천히 실을 풀었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섬에 온 이후로 무언가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다룬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실이 풀리자 작은 것 하나가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옥이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옥 조각이었는데 누군가가 힘을 주어 반으로 쪼갠 것의 한쪽이었습니다. 깨진 단면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휘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 조각의 깨진 단면이 자신이 10년 가까이 품고 다닌 조각과 정확히 맞닿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맞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휘가 10살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편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휘를 자기 곁에 앉히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말 대신 오래 바라보는 것으로 많은 것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핏빛 옥으로 만든 패였습니다. 손바닥 안에 가득 찰 만한 크기에 앞면에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패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두 손으로 쥐더니 힘을 주어 반으로 쪼갰습니다. 조용한 편전 안에 쪼개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이휘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쪽은 내가 갖고 다른 한쪽은 아비가 믿는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 패의 다른 반쪽을 가진 자가 나타나거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비가 직접 고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휘는 10살짜리 아이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왜 쓸쓸한지 어린 이휘는 알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이휘는 끌려 나오면서도 그 옥패만은 몸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배 위에서도 섬에 내려서도 혼자 방에 남겨진 밤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의 다른 반쪽이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이휘는 일어나 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섬에 온 뒤로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깊이 싸둔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핏빛 옥 조각이 나왔습니다. 두 조각을 천천히 맞대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깨진 단면이 서로를 찾듯 맞물렸습니다. 두 조각이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그 단면이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휘는 그 상태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이휘는 그 소리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두 조각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 이 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흘 전 담 너머에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다 돌아선 그 약초꾼이었습니다. 이휘는 두 조각을 다시 분리했습니다. 하나는 다시 옷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손 안에 남았습니다. 그것을 쥔 채로 이휘는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자프를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섬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약초꾼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성은 한씨였고 아버지는 선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 중 한 명이었던 한성도 대감이었습니다. 정변이 있던 그해 가을 한성도 대감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대감은 먼 곳으로 끌려가다 길 위에서 죽었습니다. 어느 주막 마당에서 새벽에 혼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반년을 버티다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무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16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혼자 길을 다닐 수 없었고 죄인의 딸이라는 신분으로는 어디에도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성도 대감의 딸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위험이었습니다. 무영은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상투를 틀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익혔고 걸음걸이를 고쳤으며 혼자서 약초 다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섬 근처 작은 포구에 자리를 잡고 약초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생활이 길어질수록 무영은 자신이 처음부터 사내였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섭다는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옥패의 반쪽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날 밤 한성도 대감은 딸의 손을 잡고 오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패의 다른 반쪽은 세자 저하의 손에 있으며 저하께서는 내 정혼자라고 했습니다. 무영은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은 맑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왕께서 직접 두 패를 쪼개어 나눠주셨으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저하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이틀 후 눈을 감았습니다. 무영은 그 옥패를 가슴 깊은 곳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섬으로 세자가 유배를 왔다는 소식이 포구에 퍼진 날 무영은 짐을 쌌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하나가 16소녀를 이 외딴 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휘에게 약초를 처음 건넨 날 무영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약초 줄기 끝에 옥패를 묶어 보내놓고 돌아오는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하가 옥패를 알아볼지 아니면 군사에게 넘길지 아니면 아예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나를 세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적거지 담 너머로 이휘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핏빛 옥 조각이었습니다. 무영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무영은 한 달에 2번씩 섬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약초 바구니를 들고 항상 군사들의 눈을 피하는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이휘와 직접 말을 나눈 것은 3번째 방문부터였습니다. 담에 난 작은 구멍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쌓아갔습니다. 무영은 올 때마다 바깥 소식을 전했습니다. 군사가 몇 명 바뀌었는지, 무태서 어떤 소문이 들어오는지, 새 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낮고 빠른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이휘는 담 이쪽에서 그것을 들으며 머릿속에 하나씩 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이는 것은 정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름 붙일 여유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약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올 것이라고 무태서 움직임이 있다는 무영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왕은 살아있는 자신을 더 이상 두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영은 담 너머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도망칠 방법이 있느냐고. 이휘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 섬에서 어떻게 도망치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무영이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하께서 견디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휘가 담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병이라고, 특히 열병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용감한 군사도 뒷걸음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영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군사들이 딱 보는 순간 가까이 오고 싶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냄새가 나야 하고 몰골이 처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무영이 대답했습니다. 저하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누더기를 입고 똥물을 뒤집어 쓰십시오. 이휘가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이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휘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비해라. 무영이 가져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짐승 가죽처럼 뻣뻣하게 굳은 낡은 삼배 조각과 바가지 가득 담긴 소 오물이었습니다. 냄새가 이미 코를 찔렀습니다. 무영이 먼저 삼배 조각을 이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휘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굳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걸쳤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고운 옷을 입던 사람이 짐승 냄새 나는 삼배 조각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무영이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휘가 눈을 감았습니다. 무영이 바가지를 기울였습니다. 시커먼 것이 이휘의 머리 위에서부터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휘의 턱이 잠깐 당겨졌습니다. 무영이 손으로 그것을 목 뒤와 팔 안쪽까지 고루 발랐습니다. 꼼꼼하게 빠짐없이 발랐습니다. 군사들의 눈을 속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들어오면 자신이 먼저 막아설 것이라고 그 사이에 땅바닥을 기면서 열에 들뜬 사람처럼 헛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휘가 눈을 떴습니다. 군사들 앞에서 제가 저하를 막대할 것입니다. 발로 밀치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놀라실까봐. 이휘가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이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그래, 해라. 사약이 도착한 것은 그날 밤 자정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횃불 수십 개가 섬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사약이 아닌 살수 12명, 군사 20명이 적거지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발소리가 젖은 흙 위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방 안에 이휘는 없었습니다. 마당 구석이었습니다. 거적 한 장 아래에 무언가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거적 밖으로 삐져나온 손이 흙을 긁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군사 하나가 횃불을 가까이 대려는 순간 그 앞에 낡은 옷을 입은 사내가 두 팔을 크게 벌리며 막아섰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무영이 군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물러서시오. 열흘째 젖골이오. 밥도 못 먹고 저러다 곧 갈 것이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거적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병든 자식아, 또 기어 나왔어? 안으로 못 들어가. 무영이 발로 거적을 쾅 걷어찼습니다. 거적 아래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무영이 다시 군사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노비놈인데 보름 전부터 저러고 있어. 열이 어찌나 높은지 밤마다 헛것을 보고 기어다니오. 가까이 오시면 당신들도 옴소. 군사들이 뒷걸음쳤습니다. 살수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비켜라고 했습니다. 세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자요? 이 섬에 세자가 어딨소? 보시다시피 방 안엔 아무것도 없소. 이 병든 놈 하나뿐이요. 살수가 무영을 밀쳤습니다. 무영이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거적 아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뜨겁다는 것인지 누군가를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냄새가 더 짙게 올라왔습니다. 군사들이 다시 물러섰습니다. 무영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리들, 이 섬에서 지난달에만 저 병으로 둘이 죽었소. 처음엔 열이 나다가 정신을 잃고 나중엔 살이 문드러지요. 직접 확인하시려면 말리지 않겠소만 그 냄새를 맡고도 멀쩡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소. 살수가 멈췄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거적 아래에서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더 크고 더 처참한 소리였습니다. 손이 흙을 긁다가 거적 밖으로 나왔습니다. 군사 하나가 뒤로 물러서며 옆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살수가 군사들에게 방 안을 다시 살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수가 마지막으로 마당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적 아래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살수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살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휘는 그 밤 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횃불의 열기가 거적 위로 스쳤고 군사의 발이 바로 옆을 지나칠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무영의 발이 거적을 걷어찼을 때 충격이 옆구리로 전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냈습니다. 열에 들뜬 사람의 소리를,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의 소리를 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세자였던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마당 구석 거적 아래에서 흙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지 아닌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은 새벽 가까이였습니다. 무영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적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휘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오물투성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에 내려앉았고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로 찬 것은 송구합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무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휘의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영은 그 눈빛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분함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영이 입술로만 말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나셔야 한다고. 이휘가 돌아섰습니다. 핏빛 옥패를 손에 쥔 채로. 그날 밤 폐세자 이휘는 공식적으로 죽었습니다. 섬 어디에도 시신은 없었지만 없는 것을 다시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 왕은 세자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 죽은 척하고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섬에서 도망친 이휘는 무트로 건너와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서 성도 없는 두 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윤서라고 부르면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몰라 한 박자 늦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이휘라는 이름이 오히려 낯설어졌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충청 어느 산골, 사람이 잘 들어오지 않는 병자촌 인근이었습니다. 그 선택 역시 무영의 판단이었습니다. 역병이 도는 곳, 냄새가 나는 곳, 사람들이 발길을 끊는 곳일수록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무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 왕의 눈이 닿지 않는 곳, 관아의 군사들이 굳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숨어야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휘는 처음에 그 판단이 못마땅했습니다. 병자촌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밤이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무영이 옳았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이휘는 그곳에서 무영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버드나무 껍질을 다리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을 내리는 데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휘는 첫날 버드나무 껍질을 너무 오래 다려서 까맣게 태웠습니다.
무영이 아무 말 없이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빛깔이 나왔습니다. 무영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휘는 그 고개 끄덕임이 기뻤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침을 놓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경혈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무영이 이휘의 손을 잡고 위치를 짚어주었습니다. 손목 안쪽, 발등, 목 뒤, 귀 아래. 무영의 손이 이휘의 손을 이끌 때마다 이휘는 숨을 참았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휘는 무영보다 손이 빠르게 침을 잡았습니다. 무영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손이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고. 이휘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무영이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고 작은 웃음이었지만 이휘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병자촌 사람들은 무영을 작은 선생이라 불렀고 이휘를 큰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으로 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상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두 사람도 그 이상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영은 남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도망친 이후에도 산골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여자의 몸으로는 다닐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약재를 사러 장에 가야 했고 병자촌 바깥으로 나가 환자를 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휘가 옆에 있었고 이휘 옆에 있으려면 사내여야 했습니다. 무영은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마주한 것은 봄이 왔다 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무영이 약초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휘가 그 손을 잡아 살폈습니다. 상처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영의 손목 안쪽에 오래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얕게 그러나 또렷하게 남은 자국이었습니다. 칼에 베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휘가 묻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섬에서 처음 저하를 보던 날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담 너머로 바라보는데 너무 야위어 있었다고,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지 않았느냐고. 무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겁이 났다고, 그러나 그냥 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무영이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됐습니다. 이휘가 무영의 손을 놓았습니다. 무영이 손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달라졌습니다. 그해 겨울 두 사람은 처음으로 복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서 병자촌 불빛이 하나씩 꺼진 후였습니다. 화로 앞에 나란히 앉아서였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화로 불이 그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이휘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은 아직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영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못에서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즉위 이후 건강하다는 말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휘의 눈이 화롯불을 받아 깊게 빛났습니다. 무영은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열기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고.
독이었다고 손톱 끝이 검게 물들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무영이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그 독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영이 화로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휘가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이 계속했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왕에게 닿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 가까이 갈 수 있어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걸렸다고,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화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영이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우리를 부르게 만들면 됩니다. 이휘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왕이 불치의 병에 걸린다면 전국의 의원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그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된다고. 이휘가 천천히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을 병들게 할 수 있느냐? 무영이 대답했습니다. 독이 3가지 필요합니다. 그 후 무영은 2년을 독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병자촌 외진 곳에 별도의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틈을 막았습니다. 이휘도 그 방에 함께 드나들었습니다. 낮에는 병자촌 환자들을 보고 밤에는 그 방에서 약재를 갈고 다리고 섞었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눈이 충혈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독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쓰면 금방 들키니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몸속에 쌓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리고 다음에는 반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살이 문드러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어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의 괴질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환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시면 몸의 말단부터 감각이 사라지고 깊은 환각에 빠졌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엇이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겨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무영이 그것을 처음 완성한 날 스스로 손목에 아주 소량을 발라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이휘가 그것을 보고 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영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몸 안에서 만났을 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독제처럼 생겼습니다. 냄새도 색깔도 해독제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시는 순간 몸속에 쌓여있던 첫 번째 독과 두 번째 독이 한꺼번에 깨어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영이 3번째 독을 완성한 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휘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로 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것을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휘가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휘가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느냐? 무영이 화로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무게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로의 불이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독이 왕에게 닿은 것은 그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왕이 매달 마시는 보양탕에 섞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수락 안에 심어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왕이 지방 고을에 내려와 민심을 살피는 날 무영이 보양탕을 파는 포구 약방에 미리 들러 약재를 바꿨습니다.
약방 주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이었고 무영의 손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봄바람이 포구를 지나갔고 갈매기 한 마리가 지붕 위를 날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무영은 약방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일을 되돌아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포구의 비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냄새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왕의 몸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독의 효과는 느렸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왕은 그해 여름 손끝이 약간 저리다고 했습니다. 어이들은 피로가 쌓인 것이라 했습니다. 가을에는 종아리 쪽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어이들은 열독이라 했습니다. 이 시절 열독이란 몸속에 열이 쌓여 피부로 나타나는 것으로 흔한 증상이었습니다. 왕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자 반점이 팔뚝까지 번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살이 조금씩 문드러지는 냄새였습니다. 어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처방을 바꿨습니다. 약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번졌습니다. 어이들은 알 수 없는 병이라 했습니다. 왕이 노했습니다. 노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왕은 어의 2명을 귀양 보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또 2명을 내쫓았습니다. 가을에 이르러 왕의 상반신 절반이 반점으로 덮였을 때 왕은 드디어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불치의 괴지를 낫게 하는 자에게 천금과 벼슬을 내리겠다는 방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시작된 그 방이 충청 산골까지 내려오는 데는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영과 이휘가 그 방을 읽은 것은 충청 어느 고을 장터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붙어있는 방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천금이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영과 이휘는 그 사람들 뒤에서 방을 읽었습니다. 2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다 읽고 돌아섰습니다. 장터 끝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3번째 독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무영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겁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영이 이휘를 바라보며 저하는 어떠시냐고 되물었습니다. 이휘가 대답 대신 옥패를 꺼냈습니다. 핏빛 조각이 장터의 햇빛 아래 빛났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1 달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휘는 얼굴의 흉터를 핑계로 삼기로 했습니다. 섬에서 도망치던 날 밤 불에 데인 흉터가 왼쪽 얼굴 반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무영은 침술에 더욱 정밀함을 더했습니다. 왕의 감각을 일정 시간 동안 마비시키는 침법을 따로 익혔습니다. 쑥뜸과 침을 함께 써서 정신은 살아있되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몸에 번갈아 침을 놓으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무영이 이휘의 손목에 침을 놓았을 때 이휘의 손이 잠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이 펴진 채로 아무것도 쥐지 못했습니다. 무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지 않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휘가 낮게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무영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 잠깐 사이의 온기가 2 사람 모두의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오르는 길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첫날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길이 좁아서 나란히 걷지 못하는 곳에서는 무영이 앞서고 이휘가 뒤를 따랐습니다. 둘째 날은 비가 왔습니다. 주막 처마 아래서 비를 피하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일지 순서를 다시 짚어보자고. 두 사람은 빗속에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주막 안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한양이 가까워질 무렵 무영이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은 사내여야 하고 이휘의 조수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내 그리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무라고 했습니다. 이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영이 이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영이 말했습니다. 무영이란 이름은 나오고 난 후에 불러주십시오. 이휘가 오래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휘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영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한양의 윤곽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봄볕이 길 위에 내려앉았고 먼 산 위에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흘길 위에서 나란히 울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10년을 걸어온 소리라는 것을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의 밀실은 침전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바깥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향이 짙게 피워져 있었는데 누가 봐도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향 연기가 아무리 짙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이 문드러지는 냄새는 향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휘와 무영이 그 문 앞에 섰을 때 복도까지 그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향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왕 이성원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휘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선왕을 죽이고 조카를 섬으로 보낸 그 얼굴을. 그러나 눈앞에 있는 얼굴은 달랐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이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등의 반점이 선명했고 침상 위에 누운 몸이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이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의원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휘가 대답했습니다. 충청 병자촌에서 왔다고 전하의 것과 같은 증상을 수십 번 다뤄봤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왕이 이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흉 터진 왼쪽 얼굴을. 그 얼굴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이휘가 불에 데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앞으로 나서며 먼저 맥을 짚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 안쪽에서 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무영은 눈을 감고 오래 집중했습니다. 왕이 어떠하냐고 물었을 때 무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독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이나 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기로 서서히 쌓인 독이며 오래된 건물이나 썩은 목재에서 나오는 종류라고 했습니다. 왕이 내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관들이 굳었습니다. 왕이 다시 무영을 보며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침으로 독의 경로를 막아야 하고 그 후 사흘간 독을 배출하는 약을 써야 하며 마지막에 해독제를 드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왕이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눈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휘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왕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눈이라고. 이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고 이휘가 어릴 때 떠돌아 고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한 번 더 이휘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흉터진 얼굴을, 오른쪽을, 왼쪽을. 그러다 돌아 누우며 침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휘가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휘가 침통을 열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술이 끝난 후 왕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휘와 무영은 밀실밖 좁은 복도에 나란히 섰습니다. 내관들이 저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무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알아볼 것 같다고. 이휘가 더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흉터가 충분히 가린다고 했습니다. 무영이 다음에 또 눈을 들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뜻이니 바로 움직인다고. 복도 끝에서 내관 하나가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휘가 복도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무라불러. 무영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예, 선생.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왕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점의 색이 옅어졌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무영이 조제한 약에는 피부 표면의 색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을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더 깊은 곳에서 세 번째 독이 쌓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상태가 나아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이휘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영은 새 약을 조제하는 척 방 구석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손 안에 세 번째 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무영의 손이 약재를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밤 이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내관의 방 한켠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유배지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오물 냄새와 횃불과 흙바닥을 기던 자신의 손과 군사들 앞에서 자신을 거적 발로 걷어차던 무영의 뒷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이휘는 옥패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핏빛 조각이 빛을 잃고 그냥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너머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이휘가 눈을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그리고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휘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옥패를 손바닥 안에 감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그것을 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무영이 작은 호리병을 왕 앞에 내밀었습니다. 호리병 안에 검붉은 액체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것이 해독제냐고 물었습니다. 무영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드신 약으로 독의 경로를 막았고 이것을 드시면 마지막 독소가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왕이 호리병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 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호리병을 든 채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진짜 낫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휘가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몸에서 더 이상 병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오래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다시 묻겠다고 고향이 어디냐고 했습니다. 이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눈을 안다고 한 번 봤다 하면 잊히지 않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휘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10년 전 나는 그 눈을 가진 자를 섬으로 보냈다. 무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왕의 시선이 무영을 향했을 때 이휘가 먼저 말했습니다. 침을 놓겠다고 마지막 시술이니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휘를 보았습니다. 이휘의 손이 이미 침통 위에 있었습니다. 그 찰나 이휘의 침이 왕의 경혈 세 곳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왕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호리병을 쥔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눈은 열려 있었고 정신도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다가와 왕의 손에서 호리병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왕이 마셨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왕의 눈동자가 서서히 커졌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초점이 없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지더니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선왕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성도 대감의 이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밤 정변에서 사라진 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왕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휘가 왕 앞에 앉았습니다.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왕을 어떻게 죽였느냐고. 왕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느리게 말했습니다. 보양탕에 넣었다고 흑수와 바나를 갈아서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눈을 감았습니다. 무영이 뒤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옷고름 안을 더듬었습니다. 핏빛 옥패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휘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왕이 고통스러워했느냐고. 왕이 멈췄습니다. 잠시. 그러다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문 밖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밀실 안에서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휘가 물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환각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갑자기 이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침의 효과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휘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점이 덮인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한 손이었습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이미 마셨습니다. 왕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이휘가 해독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독입니다. 왕의 손이 이휘의 소매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왕이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휘야 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눈을 감으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휘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이휘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왕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흉터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의 눈과 입과 이마를. 환각이 깊어지면서 그 얼굴 위에 다른 얼굴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얼굴이었습니다. 동궁전 복도를 걷던 포승에 묶인 손을 스스로 내밀던 궁궐의 마지막 밤을 등불빛 아래서 보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왕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기억하시냐고. 왕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각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향한 눈물인지 이휘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 이휘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짧게 단호하게. 그때 무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휘 옆에 섰습니다. 왕이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투를 고정한 비녀를 뽑았습니다.
상투가 풀렸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영이 말했습니다. 한성도 대감의 딸 한무영입니다. 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성도의 딸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무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하의 명으로 유배 가는 길에 죽었다고.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열었습니다. 눈이 천장으로 향하더니 거기 누가 있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성도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무영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핏빛 옥패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날 밤 손을 잡고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했던 그것이었습니다. 무영은 눈을 떴습니다. 이휘가 옆에 있었습니다. 환각이 깊어질수록 왕의 입은 더 많이 열렸습니다. 스스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변의 밤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왕을 독살한 방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밀약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이를 협박한 일이, 폐세자의 사양 명령을 직접 써서 내린 일이, 한성도 대감을 유배 보내면서 도중에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한 일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것들이 이 밀실 안에서 스스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왕이 눈을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천장에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왕이 있다고, 한성도가 있다고, 그날 밤 사라진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그냥 바라만 본다고 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밀실 안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휘도 무영도 향연기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입이 닫혔습니다. 숨이 느려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휘가 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영이 이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향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왕의 숨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왕의 심장이 멈춘 것은 새벽 사경이었습니다. 밀실 안에 소리가 없었습니다. 향연기만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휘가 왕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이 없었습니다. 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영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섬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던 밤부터 병자촌에서 독초를 갈던 밤들까지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고 짐승처럼 땅바닥을 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의 끝이 이 밀실이었습니다. 창도 없고 바람도 없는 향연기만 가득한 이 방이었습니다. 이휘가 일어섰습니다. 침통을 거뒀습니다. 약재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무영이 머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비녀를 꽂았습니다. 두 사람은 밀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내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전하의 괴질이 마지막에 이르러 독한 약을 썼으니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내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밀실에 들어가면 괴질이 옮게 될 것입니다. 필히 3시간 이후에 들어가서 전하를 살피십시오. 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복도를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내관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관이 길을 비켰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궁궐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급히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빠져나온 것은 새벽 해가 뜨기 직전이었습니다. 성벽 밖에 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안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공기였습니다. 이슬 냄새가 났습니다. 풀 냄새가 났습니다. 무영이 두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휘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상태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궁궐에서는 왕이 괴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방이 내걸렸습니다. 어이들이 불려갔고 조정이 술렁였으며 두 의원의 행방을 찾는 명이 내려갔습니다. 내관이 두 사람의 방을 확인했을 때 침상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재 주머니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전하의 병이 나았으므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충청 어느 산골에 이름 없는 의원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편은 얼굴 한쪽에 흉터가 있는 과묵한 사내였고 아내는 검은 머리를 가지런히 올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자촌 옆에 작은 약방을 열었는데 돈을 많이 받지 않았고 못 내면 약초라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말이 별로 없으며 그러나 손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영이 약초를 다듬다가 이휘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이휘가 책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영이 왕을이라고 했습니다. 이휘가 책을 덮고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휘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냐고. 무영이 손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인데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들으려고 가까이 가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영 옆에 앉았습니다. 무영이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다 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러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그 이후로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왕조실록에도 야사에도 고을 기록에도 어떤 문서에도 그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충청 산골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름 없는 의원 부부 이야기만이 전해집니다. 그 부부의 약방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봄이면 산수유, 여름이면 페랭이꽃, 가을이면 국화, 겨울이면 얼어붙은 대나무 가지였다고 합니다. 누가 놓았는지, 두 사람이 직접 놓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두 사람을 위해 놓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 꽃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영과 이휘의 통쾌한 복수와 아련한 사랑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